지금 당장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고 당신의 계좌 잔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화면에 찍힌 그 숫자가 내일 아침에도, 아니 당장 1시간 뒤에도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은행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라고 믿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친절한 직원, 그리고 정부의 보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 뒤에 숨어 내 돈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밑바닥에서 얼마나 끔찍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내부 고발에 가깝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 이미 178조 원이라는 거대한 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은행들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신을 미끼로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5년과 2026년 대한민국을 강타할 금융위기의 그림자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생존 게임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식의 뻔한 뉴스가 아닙니다. 은행들이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어하는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직전에 나타나는 소름 끼치는 3가지 전조 증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최근에 거래하는 은행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를 느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은행이 당신에게 보내는, 하지만 결코 말로는 해주지 않는 마지막 탈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내 전 재산의 증발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붉은 신호등은 바로 은행들의 비정상적인 고금리 특판 상품 경쟁입니다. 최근 들어 은행 창구에 가보거나 모바일 앱에 접속했을 때 눈에 띄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연 5% 특별 우대 금리, 선착순 한정 판매,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사라질 혜택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당신을 유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물가 시대에 고객의 자산 증식을 돕기 위한 은행의 선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기업입니다. 그런 그들이 왜 제사를 깎아먹으면서까지 시장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당신에게 주겠다고 애원하는 것일까요? 금융의 세계에서 고금리는 곧 높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은행이 예금 금리를 급격히 올린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은행 금고에 현금이 말라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금덩이를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건전한 은행이라면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비싼 이자로 대출해주는 예대 마진을 통해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지금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현금을 끌어모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동성 위기가 턱 밑까지 차올랐다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나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전을 기억하십니까? 파산하기 직전에 은행들이 가장 마지막에 했던 행동이 바로 미친 듯한 고금리 예금 유치였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 상품들 뒤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입니다. 단순히 금리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가입 후 3개월 내 해지 시이자 전액 몰수, 중도 인출 불가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의 자산을 불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일단 들어온 돈을 꽁꽁 묶어두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예금자들이 돈을 빼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당신이 그 높은 이재옥에 서명하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자산은 은행의 유동성 방어를 위한 인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이 갑자기 파격적인 금리를 제시한다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왜 하필 지금인가, 왜 나인가를 의심하고 경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공포스러운 징후는 바로 빈번해지는 디지털 금융거래 장애입니다. 최근 주말이나 월말 혹은 특정 시간대에 은행 앱이 먹통이 되거나 접속이 지연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행들은 항상 시스템 정기 점검, 일시적인 접속 과부하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IT 강국인 한국에서 설마 은행 전산망이 부실하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B 사태는 우리에게 디지털 뱅크런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망한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지점 앞에 줄을 서야 했고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수조 원의 자금이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어 빠져나갑니다. SVB가 파산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월의 주소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은행들은 이 초속의 뱅크런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무엇일까요? 금융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도적인 속도 제한, 트러틀링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정 시점에 대규모 인출 시도가 감지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거래 속도를 늦추거나 접속 오류를 일으키도록 알고리즘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난 극장에서 사람들이 비상구로 몰릴 때 압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문을 좁게 만들어 탈출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급하게 돈을 찾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앱 화면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로딩 표시만을 하염없이 바라봐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내 자산을 묶어두기 위한 디지털 바리케이드일 수 있습니다. 최근 IT 한도가 일괄적으로 축소되거나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 역시 표면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금 이탈을 물리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금리 특판 상품과 잦은 전산 장애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진짜 공포,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쓰나미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2026년을 기점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앞선 두 가지 징후가 은행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반응이었다면 이제 이야기할 세 번째 징후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될 것입니다. 178조 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이 약 600조 원 남짓입니다. 나라 전체 살림의 30%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부동산이라는 모래성 위에 위태롭게 쌓여 있습니다. 건설사들과 시행사들이 빌려 쓴 이 막대한 돈의 만기가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에 집중적으로 도래합니다. 금융권 내부자들 사이에서 쉬쉬하며 돌고 있는 2026년 4월 위기설은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임기 내에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만기를 억지로 연장해주며 부실을 덮어두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폭탄 돌리기입니다. 하지만 폭탄의 심지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일명 좀비 기업의 비율이 24%를 넘어섰습니다. 기업 10곳 중 93곳은 이미 식물인간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가 먼저 타격을 입고 그 충격파는 곧바로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으로 전이될 것입니다. 은행이 휘청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같은 예금자들에게 전가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이례적으로 긴급 여신 지원 제도를 발표한 것은 불이 나기 전에 미리 방호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또 하나의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1,4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입니다. 한국의 은행들은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와 영업을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가만히 앉아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기업 부채의 부실화, 디지털 뱅크런의 위험성, 그리고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화 부채 증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금융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빌딩과 첨단 시스템을 자랑하지만 그 기둥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 텅 비어버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 상반기가 다가올수록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포에 질려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전 재산을 현금으로 찾아와야 할까요? 아닙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공포에 휩쓸린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뱅크런을 앞당겨 우리 모두를 공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철저해야 합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3가지 방어 전략을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십시오. 첫 번째 전략은 철저한 예금 분산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지만 절대 한 은행에 그 이상의 금액을 넣어두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2억 원의 현금이 있다면 귀찮더라도 반드시 1억 원씩 2개의 은행 혹은 그 이상으로 쪼개서 예치해야 합니다. 은행이 파산할 경우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특히 단순히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몰빵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BIS 비율 확인하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건강검진표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 이산 들어가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다면 딱 한 가지 기준만 기억하십시오. 10%. BIS 비율이 10% 이상인 은행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8% 밑으로 떨어진 은행은 위험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이름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 경기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에 내 돈이 있다면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전략은 달러 해징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동아줄은 기축통화인 달러뿐입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원화가 아닌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와 같은 달러 자산으로 분산해 두십시오. 만약 한국 금융위기가 현실화되어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는다면 당신이 미리 바꿔둔 달러가 그 자산 가치 하락을 상쇄해주는 든든한 보험이 도움될 것입니다. 이는 투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은행은 결코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맑은 날에는 우산을 빌려주겠다고 아우성을 치다가도 비가 내리는 순간 가차없이 우산을 뺏어가는 냉혹한 집단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아 모은 돈을 잃고 만견자실하던 피해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전문가들은 괜찮다라고 했고 은행은 믿어달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26년이 정말 최악의 해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슬기롭게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알고 대비하는 자와 모르고 당하는 자의 미래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낙관론보다는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데